최진물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요즘에 팬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 이러죠? 늘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원래 늘 많았어요. 뭐가 늘 많아요?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최진물 교수가 무슨 일 나온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까? 무슨 일 나오죠? 맨날 나오는 무슨 분들 요일? 하나 봐. 네. 수요일만 나오죠. 수요일의 그러니까. 남자. 저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다가. 그 말이 이름 맞죠. 바꿔야 돼. 최진봉의 사이다로. 아, 그럴까요? 한번 해볼래요? 아니 됐어요. 그랜드님이 최 교수님을 매일 초대해 주십시오. 이분 부적절합니다. 댓글을 한 3초 동안만 달지 말아주세요. 자, 어쨌든 제가 또 우리 최진봉 교수 좀 성격이 안 좋으니까 무슨 좀 기분 좋아지라고 앞에서 좀 양념을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을 했대요. 네. 오늘 밤 10시에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KBS에서 심혈을 기울인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담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냥 다큐멘터리를 대통령을 위해서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당한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신년 기자회견을 하라니까 그거 빼고 안 하더니 결국 대담을 녹화로 했잖아요. 이게 무슨 녹화까지도 좋은데 미니 다큐라니까요. 뭔 미니 다큐? 이거 무슨 위인전이에요? 뭐 이순신이야? 인간극장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대통령 홍보를 하겠다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창피한 반 아닐까요? 그건 좀 검토를 해보시고 법률가 입장에서. 아니 저는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기자들이 묻는 말에 답변하고 즉석에서 어떤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도 나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준비된 대통령인지 아니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자들이 묻고 답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안 봤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질문도 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도 하고 그래서 뭐 대표가 잘 대답하는지 이거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새해가 됐으면 올 한 해 동안 또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반성도 좀 하고 국민들이 불편한 질문, 국민들이 생각할 때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지적도 좀 받고 그런 거라고 신년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기자들이 좋은 질문만 하려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그래서 하라는 건데 그거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결국 다큐를 만든다고요? 무슨 위인전이냐고요. 아니 공영방송이 하는 짓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공영방송이라 하면 국민들이 수익료 내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관점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관점이나 아니면 홍보실의 관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는 거예요 대체? 이러려면 뭐하러 KBS하고 해? 그냥 대통령실의 홍보수석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면 돼요. 자기들끼리 다큐 만들어가지고 홍보 매체에 올리면 되잖아.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리고. 아니 왜 공영방송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편집 실력이 안 되나 봐요. 아 그쪽이? 대통령실에서 홍보하는 분들이. 아니 홍보 사진에 맨날 김건희 여사 원샷 이런 거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계시니까. 계속 얘기할까요? 진짜 짜증나네. 짜증나잖아요 진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기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싫고 두려우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손영아님, 알아야 질문에 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 드래곤님도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신년 기자회견 패싱한 게 벌써 지금 2번째고 2년째인데 그렇죠. 지금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난 정부가 불통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까지 버리고 용산에 가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폐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대체? 아니,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 이걸 가지고 소통 안 한다고, 대화 안 한다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안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걸 지적했으면 자기는 그보다 2배, 3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질문지까지 받아서 했어요, 기자회견을. 기자들한테. 맞아요. 순서도 정하고. 맞아요. 누가 몇 번째 하고, 누가 몇 번째 하고. 그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네, 정말. 증문즉답을 했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하는 그 여자 기자 있잖아요. 예전에 기자했던 분. 무슨 근자감이냐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대통령이. 그래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기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걸 약간 함정이다 뭐 이런 취지를 말할 것 같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충돌한 것 등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민감한 현안들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 같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대본도 없이 원고도 없이 프롬프트도 없이 그냥 쭉 종이 한 장 없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종이 한 장 없이 방송을 찍었다. 아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 저기 이제 저한테도 줬는데 기사 제목만 이래. 그 보수 매체라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본인들은 보수 매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예컨대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저건 이제 앞에 부분은 진보 매체들이 내보낸 거예요. 미디어오늘 같은 언론 노조가 윤 대통령 녹화대담에 보도 지침의 요약만 바뀐 것이다 비판하는 입장을 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상 질문 거절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세계일보 윤 KBS와 대담 녹화 종이 한 장 없이 즉답했다. 성철 스님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그리고요.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기자회견 할 때는 물론 즉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기사들 뉴스 머니에스인가 뭐 이거 윤 대통령 4일 신년 대담 촬영 종이 한 장 없이 녹화했다. 그리고 뉴스원도 윤 대통령 KBS와 대담 녹화 종이 한 장 없이 즉답. 근데요 이렇게 해서 녹화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잘못된 발언이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보기에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편집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녹화는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녹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녹화하면요, 편집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생방송을 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즉답을 하려고 하면 뭐하러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종이 한 장 없이 즉답할 것 같으면 그냥 생방송으로 질문 듣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이걸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목이, 보수매체 제목이 다 똑같아요. 표제가 세계일보, KBS와 대담 녹화, 종이 한 장 없이 즉답. 머니에스, 윤 대통령, 4일 신년 대담 촬영, 종이 한 장 없이 녹화. 뉴스원, 윤 대통령, KBS와 대담 녹화, 종이 한 장 없이 즉답. 세계일보랑 이 뉴스원은 아예 그냥 토시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뭐야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무 준비 없이도 이렇게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요 더 웃긴 건 이거 이렇게 쓸 게 아니고요 기사를 예를 들면 녹화 영상이 나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정말 편집 없이 즉석에서 얘기한 내용인지 그거 보면 알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요 녹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편집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편집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시간이 3일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더 웃겨요. 3일 동안 편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하고 시사회도 할 것 같아. 대통령실 관계자, 그럼요. 보통 프로그램들이요. 이거 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추적 60분이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방송 나가기 전에 관계자들 앉아 시사회 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나가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방송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편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편집하고 제가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모여가지고 방송 관계자들로 시사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이거나 이런 게 있을까를 다 걸러내서 다 고치고 편집하고 아니면 자료 영상 놓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미니 다큐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로 홍보예요, 홍보. 아니 무슨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 홍보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체? 공영방송이 나서가지고. 자, 어쨌든 작년에는 윤 대통령 조선일보랑 신년 인터뷰 진행했죠. 특정 언론. 메이저만 하십니다. 보면 조선일보랑 KBS인데. 메이저잖아요. 조선일보. 모르겠어요. 동아일보는 또 그래도 사설을 썼네요. 윤 대담 녹화해 3.1일 방송 이제 신년 기자회견 안 하냐. 중앙일보도 2년째 신년 회견 해피 윤 대통령 이래서 소통 되겠냐.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이 없다는 뜻이겠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무슨 질문을 할지,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대통령실의 그동안 해명이 좀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알잖아요.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안 한다? 이거는 정말 더더군다나 모순적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KBS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당연하죠. KBS는 박민희 사장 취임 2달 동안에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이 박민희 사장이 취임해서 잘했냐 못했냐. 부정평가가 88%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KBS 망가뜨리러 왔냐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 신년 대담회
대담 뭐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 결국 미니 다큐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바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KBS가요 또 바이든 날리면 1심 재판 결과를 보도했으나 오히려 이 외교부나 대통령실 입장은 막 잔뜩 설명을 해주고 패소한 MBC나 언론 현역 단체들의 목소리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공정하지 않은 그런 보도의 양태인데 이것을 옴부ds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이 KBS 내에서의 이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그런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도 이걸 비판을 또 했단 말이죠. 이게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웃기는 거죠. 왜냐면요. 네. 저렇게 옴부ds맨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다 검증하는 비판하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네. 뭐 자 비판이라고까지 만든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서 문제를 고치겠다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옴부ds맨 잘하겠다 프로그램.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옴부ds맨의 원래 취재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 외교부의 입장만 전달하고 비판적 입장은 전혀 전달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려면 뭐하러 옴부ds맨을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홍보 방송화 됐다고. 정권 홍보 방송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옴부ds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지도 않고 네. 이러려면 옴부ds맨 프로그램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실 홍보 방송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옴부ds맨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정화하겠다고 또 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행태의 보도를 한다는 것은요. 옴부ds맨의 기본적인 원칙이랄지 아니면 네.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에서 왜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거죠? 아니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해서는요. KBS, MBC뿐만 아니라 KBS 통해서 140여 개 언론사가 이미 보도를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옳다고 생각해서 보도하고 나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법적 조치하니까 꼬리 내리고 이제 와서는 마치 MBC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들은 책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는 게 맞냐고요. 그리고 MBC가 보도했으니까 자기들 따라 보도합니까? 그런 방송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자체 판단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들리니까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대체. 같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정상이지. 근데 이 모든 게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장을 앉혀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네.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냐고요, 우리가. 광나루님께서 KBS가 용산 중앙통신처럼 됐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신형가님도 땡전뉴스 땡뉴뉴스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KBS는 MBC 따라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듯이 그 말이 안 사실 돼요. 이 부분은 정말 오히려 더 부끄러워야 될 일이죠. 만약에 당연하죠. 그렇게 했다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방송국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 방송 바이든으로 내보냈습니다라고 했던 SBS 주영은 앵커는 잘렸다는 거. 그 말하고 나서 잘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용감하게 그런 말이라도 했던 거죠. 나는 왜 잘렸지? 본인이 그런 말 했어요? 아니요. 근데도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해도 잘리고 안 해도 잘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해야지. 거예요? 해야지. 그러면.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6일 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혁, KBS 1AM의 주진우 라이브 등이 방송 심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의견 진술, 관계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는 건데요. 공정성, 출처 명시, 대담 토론 프로그램으로서의 객관성 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됐냐 이런 거를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그놈의 김어준 그놈의 신장식 아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 말 건지 정말 이상하다 이런 얘기 사실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세 명 다 지금 이제 신장식 마지막 하고 있는데, 뭐, 신장기업은 이거 TBS에서 했던 거고, 지금 MBC에 하는 신장식도 그만두잖아요, 곧. 뉴스아이키 네. 압박이 들어오니까. 2월 8일까지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이나 방송 입장에서 재승인을 지금 올해 말에 하거든요, MBC.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MBC도 그렇게 못 버티는군요. 근데 남아있는 게 MBC밖에 없었는데 MBC 못 버티면 어떡해요? 근데 그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있잖아요, 최은순 씨. 네. 그 사면 된다고 보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사면 네, 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던 걸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네, 있고, 네, 어제. 박문진,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가 박문진이거든요, 방송문화체육회. 거기에 여당 추천 위원들이 3명 있어요. 이 그렇죠. 사람들이 성명까지 내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면에 안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MBC가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했는지는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재원이 있었겠죠. 누군가에 들었으니까 보도를 했겠지. 그냥 보도를 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취재원이 믿을 만한 취재원이고 정부 관계자가 아닌 법무부 관계자에서 그걸 썼다고 하면 오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보도했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취재원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출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뭐 정보를 흘리긴 흘렸는데 또는 기자에게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의도적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출처도 없는 걸 가지고 보도를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보도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출처가 있고 그 출처가 믿을 만한 출처라고 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익명의 보도 출처를 이용해서 보도를 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된 보도를 하더라도 이건 오보로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정말 악의적인 문제냐 하는 부분은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관계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MBC가 어떤 출처를 가지고서 보도를 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법정 제재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는 사전 그 어떤 전 단계예요. 단계죠, 전 그럼요. 단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서면 경고만 할 것 같으면 의견 진술을 안 들어요. 근데 방심위가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결정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의견 진술을 듣고 대부분 법정 제재로 가겠다는 거. 법정 제재가 3개가 있거든요. 네. 그 3개 중에 어떤 걸 할 거냐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 진술을 들어요. 근데 방심위는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명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반대로 지금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당 몫으로 들어온 2자리를 쫓아내고 그렇죠. 그 자리에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2자리를 바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6대1이 돼버린 거야. 네. 이런 구조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정부의 비판적이거나 정권의 비판적인 어떤 방송을 했던 진행자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서 방심위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네. 방송심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 위험한 현상이고요. 이러면 언론들이 어떻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겠습니까? 언론의 원래 사명이 뭡니까? 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에요. 그 견제와 비판에는 언론의 기본적 사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2022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관련 방송을 했는데 김어준 진행자가 당시 음성을 들려주면서 바이든은 매우 분명하게 잘 들리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냐. 이렇게 말하고요.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냐? 비읍 발음이 들리잖아. 명백한 거 아닌가? 비읍은 파열음인데 뭐가 편파적이라는 건지 모르겠네. 다른 방송사들도 거의 똑같이 자막을 내보냈는데 왜 MBC만 가지고 그러지? MBC가 미우니까. 유난히 미운가 보다. TV조선도 자막 달았지 않나? TV조선은 왜 고발 안 하냐? 이런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장식 진행자도 TBS에서 신장의 활때 윤 대통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최소한 11개 이상인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둘은 그렇다고 치고 주진우 씨는 너무한 것 같은데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140여 개 언론사에서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기사를 썼다. TV조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제를 썼는데 MBC만 잘못했다고 한다. MBC를 편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의견 제시를 들을 정도로?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방심위에서는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를 또 법정 제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MBC가 그 뒤 화면에다가 물고기 떼죽음 화면에 잠깐 스치듯이 썼나 봐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하면서 그러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해요? 아니 왜 하죠? 왜 못해요? 참나. 아니 그거를 아니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얘기하면서 그 물고기 떼죽음 된 걸 보여준 게 뭐가 잘못이죠 대체? 이게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가 모종의 의도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뭐예요? 아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보도를 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된 그 일본 앞바다 모습이잖아요. 네. 그걸 사진 찍은 걸 보여줬어. 그게 왜 문제예요? 언론에 이미 보도된 거고 그거는. 아니 그게 왜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무슨 의도? 아니 그러면 그 유일은 방심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서 안전하다. 본인 그런 생각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물고기 떼죽임 화면을 잠깐 보여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해 줄게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만 했습니다. 답변은 노영희 변호사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묻히기만 태도를 보인다니까요. KBS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원 신청 사주 류희림 위원장. 이번에 YTN 있을 때도 자기 식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막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민원 신청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 이 사람을 권익위에 신고했어요. 예. 근데 권익위가 사건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종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했더니 권익위가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좀 그냥 기다려봐. 당당하게 검토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거 한 지가 언제인데 하지도 않고. 아, 그러니까요.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지난 최재형 목사인가요? 그분에 대해서도 뭐가 들어갔지 않았어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건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더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이거 조사해달라고 참여연대에서 그걸 이제 한지 오래됐죠. 제소라고 그래, 뭐라 그래? 진정을 신고하고. 올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화 안 통했다잖아요.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래놓고 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 제보하신 분이 제대로 자료를 안 줬다. 그랬더니 거기서 참여연대 그러냐, 전화 한 통 와서 자료 더 달라고 하니까 우리 보낸 게 전부다. 그게 전부니까 그걸로 해달라 했더니 아직도 자료를 못 받고 있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안 하고, 그건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조사를 하냐고요. 이것도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대체 권익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권익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권익위원장이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동문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가?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최진무 교수는 안 나왔지. 저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노표사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죠 지금.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했다는 아이고, 말씀. 미국 아이고. 대학에서. 알겠어요. 예. 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불확정한 상태다. 국회에서 5인 체제를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야, 이거는 뭡니까? 그동안에 2인 체제로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첫 번째. 할 거 다 정신을 차리기 뭘 차려요. 근데 오늘까지 할 거예요. 오늘까지 하고 할 거예요. 그럴까요? 오늘 그럼 있잖아요. 대통령이 오케이 해줄까요? 아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 제가 볼 때는요. 오늘 그거 하잖아요. YTN. 네. YTN 세대 주주 변경 그거 통과시키는데 그것까지 할 것 같아. 매각하는 그리고 거. 나면 이제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다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냥 5명 만들어 주세요. 이제는 다 끝냈습니다. 이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요. 나중에 나는 분명히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내가 명피용.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응. 빨리 안 됐길래 이렇게 하면 옳지 않으니까 제대로 해달라고 나는 분명히 나중에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또 정권 만약에 바뀌면 책임져야 돼요. 되잖아요. 소송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면피를 하려고 그래도 하겠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가서 뭘 했다고. 근데 YTN 거는 자기가 관계 있잖아요. 오늘 하는 거.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아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 요청했는데 안 해줘서 한 거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 나는 5명 체제를 원했으나 그랬으나. 네, 절차가 지금 빨리 진행 안 된 건데 내가 임명권자도 아니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수 면피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 알려져 있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YTN 그래서 넘어가느냐 이건데요.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됐었습니다. YTN 지난번에 사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매우 격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연합뉴스랑 같이 붙여가지고 YTN 최대 주주 변경안을 같이 넣었다가 다 몽땅 망가져가지고 너네들이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많이 냈다는 것인데 네. 어쨌든 YTN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고 네.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아마 상정될 오늘 가능성이 제대로 있다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두 사람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이미 있었고요. 네. 심사위원회에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이나 교수들이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심사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격 판정이 났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이제 방통위 전체 회의를 하는 건데 네. 지금 방통위 전체가 2명이잖아요. 5명이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이제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결정에 두드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방통위 전원회의에서 승인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두 사람이 할 거냐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자료가 좀 부족하다 더 제출해달라고 하고 한번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죠.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이제 결과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제 한 차례 연기했는데 이걸 이제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전체 회의 승인을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YTN 매각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노조 입장이에요. 백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 언론노조에서는 졸속 부실심사였음을 방통위가 자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하지만 유진 ENT가 지금 인수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유진 그룹이. 방통위가 요구한 게 야, 니네 계획서 좀 제대로 다시 내봐. 네, 이랬더니 그랬었죠. 우리 400쪽 넘게 정리해서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을 수 없죠. 한다 그러면. 와, 이럴 때는 이제 하시는 방법은 가처분 신청하는 수밖에 뭐 없는데 그렇죠, 이제. 법원이 또 가처분을 효력정지 가처분을 얼마나 또 인정해 줄지 예. 요즘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통위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다음에 예. 유진그룹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사회적 신용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유진그룹이 돈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이 돈 이렇게 돼서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죠. 방통위에서 이제 심사할 때 중요한 심사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문제. 이게 뭐냐면 그렇죠. 언론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다르게 언론사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평판이 중요하다. 뭐 부정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네. 언론사를 가질 수 없도록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이라는 평가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밝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에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 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 중에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봤을 때 유진투자증권은 문제가 있는 증권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증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했을 경우에 사회적 신용의 평가에 있어서 과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요, 자기 기업을 위해서 언론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부분.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하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YTN 같은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나 이 여건이 사실 안 되는데 무리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무리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뭔가 좀 마사지를 하고 해결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게 요점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YTN 인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SPC를 만들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지분 51%인가 대주주가 된 거잖아요. 출자해서 만든 특수목지법인인데 자본금 1,000만 원에 대표이사 한 명뿐인 사실상 유령 회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YTN 인수만을 위해서 실제 있지도 않은 회사를 만들었다고 지금 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 한 사람이 있는 이 회사를 가지고서 YTN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지금 언론노조 YTN 지분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민 교수님도 1,000만 원짜리는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그러면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최지민 교수가 그래서 인수하라고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 아니 어쨌든 너도 나도 다 만들 수 있겠네 이 정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오. 아무튼 노조의 주장입니다. 또 노조 주장이라고. 네, 노조의 비교하군요. 주장이니까 알겠어요. 전달해 드렸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전달만. 알겠어요. 내가 아까 아침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최지민 교수 성격이 좀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또 아침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왜 YTN 인수하려고 하냐, 그 정확한 속내가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부터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방통위 지상파 제허가 심사 결과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골자로 한 제허가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이제 지상파 방송들에 대해서 제허가 심사를 하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근데 이때 그 회사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동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라 이런 게 있었단 그랬었죠. 말이에요. 한 축으로. 근데 그 제허가 조건을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걸 아예 삭제해버려.
오, 이거 지금 현재 그 지상파 방송 중에 특정한 어떤 회사가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연두에 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평가 항목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네. 뭐 방송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방송하시는 방송 현장에 가보면요.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50% 이상이 다 비정규직들이에요. 그래요, 정규직보다 맞아요. 훨씬 맞아요.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제대로 잘해야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뭐 지난번에 52시간이 될 때만 해도요.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부분 휴식 시간도 보장받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규직들을 막 노동권 착취를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제작하다 보면 시간도 늘어지게 되고 밤늦게 일하기도 하고 새벽 일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환경들을 잘 보완해서 해야만 재승인을 해주겠다. 이 말은 비정규직들에 대한 노동권을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빼버렸어. 그러니까 방송 현장에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언제든 쫓겨나갈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그냥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재승인 심사에서 평가 항목으로 안 집어넣으면 방송국들이 이걸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노동력 착취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겠네요. 그럼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은 보장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이걸 왜 빼냐고요. 그러니까 이 이상하다고요. 정부는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 개혁 대상이 노동계가 아니고요. 약한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아무 뭘 생각 개혁을 안 해? 하는 것 같아. 노동 개혁은 뭔지 아세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바꾸는 게 노동 개혁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노동 개혁이 노조 탄압이라고 생각해.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곽삼철님이 한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몫이라는데 참 황당합니다. 위정자들의 오만의 극치, 교활한 늑대들의 사악한 말장난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에 끼어있는 우리 양심적인 시민 모두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최태민 교수님, 오늘 네. 제가 너무 잘 받쳐줘가지고 뭘 방송이 받쳐줘요? 쉬웠고 재밌죠? 별로예요? 좋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 이분이. 아, 인정합니다. 네, 항상 저한테 감사함만 가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very much. 알았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총선 민생 검증반 시간에는요. 그래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오늘은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혜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우선 안진걸 소장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혜 공동대표는 아침에 식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줘야 돼서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직접 스튜디오 출연을 못하시고 전화 연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그 통계청 발표를 보게 되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7,531명이래요. 이게 1년 전보다도 7.6%나 줄어든 수치인데 평균 출생아 수를 보통 합계 출산율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2018년도에 0.98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 명도 안 낳는다니까 둘이 결혼해서 네. 우리가 보통 둘이 결혼하면 두 명을 낳아야지 그게 그냥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또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중간에 감소하는 인구를 생각하면 일보다 더 많아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그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아예 0.98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0.72명 이제는 0.6명대로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두 분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 민생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하려고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우선 2030 청년들에게 도대체 왜 결혼 안 하고 왜 아기를 안 낳는지 물어봤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한번 보고 얘기하죠. 아이는 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시? 정책도 솔직히 조금 좋은 게 없고 애를 낳는다고 해서 제 몸이 더 망가진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직장 내에서 솔직히 대기업 아니고서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를 생각했을 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또 그렇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득이 있나?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주거 지원이랑 그리고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보장 제도를 조금 더
특정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뭐 이번에 새로 나온 대출, 이 신생아 대출 이런 거는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안 낳고 싶어요. 왜 안 낳고 싶으세요? 일단은 퇴근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육아를 부모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를 낳는 거는 욕심이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지원 제도가 잘 돼 있다면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까지 하시나요? 네, 그쵸. 아무래도 뭐 좀 일찍 퇴근하고 아이랑 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이러면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저는 네. 약간 저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싶은데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보통 이제 퇴근을 해도 육출을 한다고 많이 하세요. 근데 육출을 하면은 사실 이제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데 사실 업무는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걸 채워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출퇴근 유연제뿐만 아니라 업무 양도 좀 줄여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이진아 기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분들 모시고 인터뷰하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목소리 들으셨죠? 이 기자 목소리. 본인도 결혼 안 해놓고 남애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환경이 안 된다. 사실 내가 나와가지고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고 내가 일찍 퇴근해봤자 결국 육아 출근하러 가는 건데 육출이라고 보통 그러죠. 육아 출근하러 가는 건데 그러면서 또 일은 일대로 쌓이고 도대체가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민아 대표님. 이 네.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렇게 청년들도 아는 정책들, 그러니까 뭘 해줘야지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는지 저렇게 2030년 청년들도 아는데 실제로 정치하는 분들은 지금 정책 내놓는 분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아기를 키우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이고 우리 박 대표님도 그런 분들인데 이 여성들이 겪는 이 육아와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우리 안진걸 소장은 좀 알 것 같긴 한데 네. 어땠습니까? 인터뷰 보시니까. 네, 너무 마음 아프고 기성세대로서 막중한 또 책임감과 죄송함이 같이 느껴집니다. 저도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만약 교육비, 양육비 부담을 덜 느꼈다면 아이를 하나 더 낳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 낳아서 더 잘 키워야 되는데 둘 낳아가지고 제대로 못 키우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이한테도. 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고통도 커지고 경제적. 그래서 둘째를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 저출생 문제를 분석해 보면 네. 사실은 사회경제 고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줄기차게 모든 조사에서 50% 안팎은 너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사회경제 고통이 커질까봐 잘 못 키울까봐 네. 또는 육아 환경이 나빠서라는 답은 50% 꾸준히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삶의 가치관의 변화죠. 그분들에게는 출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네. 최소 50%의 청년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원과 조건을 만들면 언제 낳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만약에 인구 유지 출산 장려부가 생기면요. 그 장관은 20대, 30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러면 사실혼이든 또는 동거든 또는 결혼을 앞둔 분들이 해야 돼요. 출생을 앞두고 있거나 네. 고민하고 있거나 출생한 아이가 하나 있거나 둘이 있는 사람들이 장관, 차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제대로 된 대책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출산이란 말을 안 쓰시고 출생이란 말을 지금 일부러 예, 예. 쓰시잖아요. 출산과 출생이 다릅니까? 사실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처음에 출산율 그러니까 출산은 이제 엄마 아빠가 또는 성인 남녀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왜 애기 안 낳는 엄마가 문제다라고 사설을 쓰고 그랬어요. 한때. 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도저히 낳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
그다음에 정말 아이를 낳으면 정말 예쁘게 사랑스럽게 잘 키우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못 낳는 건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조건이다 지금. 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또 여성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를 짚자. 그래서 출산율이라는 말도 쓰지만 네. 출생률 또는 출생이 지금 저출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언어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여성한테 원인을 전가하지 말아라. 응? 이 얘기죠. 핵심은. 맞습니다. 젊은 여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이를 정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환경이 문제인데 조건이 문제인데. 네, 조영용님께서 대한민국 이러다가 100년 후쯤에 멸종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 부모 세대처럼 희생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KT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또 잘못된 판결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살살님, 여자들 몸 망가질까 봐 아이 안 낳는 듯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여기서? 자, 어쨌든 제가 또 너무 직설적으로 아니,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전혀 그런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박민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와닿지도 않고 그래봤자 아무도 안 낳는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제가 들어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도대체 이분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정책이라고 내놓나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특히 뭐 육아휴직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현실을 모르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던데 OECD 중에서 우리 출산율에 육아휴직 사용하는 비율이 또 제일 꼴찌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중에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어떤 거는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걸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사실 뭐 현재 나와 있는 정책 중에는 현금성 정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현금성 부모- 정책? 네, 이제 뭐 나오면 돈 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70만 원에서 현재 이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만 8세 미만까지 이제 1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이렇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그쵸, 안 주는 것보다야 안 주는 것보다야 좋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와닿지도 않고 별로 그런데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출산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결혼을 계획을 하고 있거나 그런 출산과 결혼이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둘이 만나 둘을 낳아야 일이 되는 건데 하나 낳고 또 아이를 가져야지 둘째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 가는 거죠. 네.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현금성 이런 정책들이 보면 또 이게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결국에는 그런 비용들이 출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출산 시장의 고비용을 좀 부추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 뭐 서울시에서 이제 산후조리원 바우처 형태로 이제 산모에게 10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사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그 바우처 지급 전보다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현금성 정책들이 내 경제 사정을 좀 채워준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엔 출산 시장의 물가 인상을 부추기는 현상을 좀 초래하고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전히 이런 거 해주시는 거, 또 안 해주는 거보다 좋지만, 여전히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외국 사람들이 2명이 그 영상도 하나 내놓고 한 명은 내가 산후조리원 가봤더니 한국에 왜 애 안 낳는지 알겠더라. 이런 내용의 기사도 쓴 게 있었어요. 너무 비싸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는 경쟁 사회가 너무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도대체 애 낳는 것 자체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힘들더라. 물론 우리나라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걸 들여다보게 되면은 외국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가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에 좀 경제적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액이 0세에는 월 70만 원, 그다음에 1살 된 아기에게는 월 35만 원, 출산 직후에 또 20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둘째 이상 낳게 되면은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또 지급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부부의 자녀, 그러니까 경제적인
월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또 좀 혜택이 좀 더 있고 네, 뭐 아동장려금이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쓰여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이 좀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애를 낳겠다 이렇게는 잘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문제인데요. 아동수당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0세에서 7세까지 월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네, 노 변호사님이나 저나 우리 애청자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이제 박 대표님 잘 말씀하시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들 생각하시죠. 그리고 다 그걸 신청해서 받고 계세요. 실제 아이가 있는 그렇군요. 집에서는요. 네. 예전에는 없었는데. 야, 우리 때는 진짜 한 번도 안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0년 전후에서 우리 당시 진보 개혁 세력과 시민단체가 싸워서 만든 것들 몇 개 있는데 그게 그래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아동수당 같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10만 원 딱 느낌이 벌써 아유 그걸 어떻게 그다음에 보세요. 출산 장려금 200만 원이나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전기차를 샀는데 그때 보조금으로 무려 1,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저보다 먼저 산 사람은 1,500만 원도 지원을 받았어요. 3천만 원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댓글을 보고 너무 충격받은 게 저는 그게 아무 문제식 못 느꼈던 거예요. 저출생에 대해서 심각 생각하면서도 야, 전기차 나면 1,200에서 1,500만 원 주면서 아이 나면 200만 원 주면 그건 아이 낳지 말고 전기차를 나라는 거잖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놀러 다니라는 거잖아. 산업 대기업들 전기차를 파는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한테는 큰 혜택을 주면서 정작 나라가 이제 곧 망한다. 인구 소멸 국가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아이 낳으면 200만 원을 준다고? 나 같아도 아이 안 낳고 그냥 전기차 낳겠네. 왜? 1,500을 주는데.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너무 큰 반성을 했어요. 맞구나. 그러네. 정말 2030의 입장에서 차보다는 아이를 낳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네. 지원된다는 느낌을 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동수당이 10만 원인데 이게 제가 이걸 꼭 짚어야 되는데요. 프랑스나 캐나다가 저출생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합계 출생률이 뭐 인구 엄마 아빠당 2명쯤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다도 씨 선생님 직접 만났는데 그분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까지 아동수당 50만 원 줘서 경제적 고통이 없게 만들어주고 육아로 인한. 월. 두 번째 대학은 무상교육이잖아요. 프랑스 네.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낳았냐, 결혼했냐, 아빠는 누구냐, 니들 뭐 계획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주변에서 엄청 대한민국을 엄청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맞아요. 까다롭게 굴고. 맞아요. 근데 프랑스만 해도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점점. 아주 일단 태어나면 무조건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부모가 안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알겠습니다. 출생이 매우 축복받고 자유롭고 또 그거로 인해서 어떤 차별이나 지적 같은 걸 받는 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네.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50만 원 대학은 네. 무상교육 이걸로 알겠습니다. 출생이 올라갔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당하고 야당이 전부 다 일가족, 이 출생 정책, 행복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다 내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뭐예요, 지금? 예, 지금 크게 5가지인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 최대 150만 원인데 210만 원까지 인상한다. 인상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년 5일씩 돌봄 육아를 오, 신설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육아 동료 수당으로 해가지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80에서 160원 인상도 있고 그다음에 난임 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많이 들고 보험이 적용될 때 나중에는 안 돼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과 함께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새학기 도약 바우처라 그래서요. 제가 이제 아동수당은 매달 50만 원씩 인상해 주셨는데 여기는 매달은 아니고 그 초등학교 때 학기당. 고등학교 때 학기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없는 것보다 나은데 네. 저는 좋습니다. 이 대책도 평가할 만한데 예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만 20세 되기 전까지 1억을 주자. 그러면 올 50만 원이면 1억쯤 되거든요. 네. 1년 600만 원이죠. 그러면 10년 6천만 원, 그다음에 20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자 이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합격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5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산후조리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한다든지 하는 것도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복지나 이런 민생을 자꾸 우리 공공인프라로 확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대책은 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네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예산이 보통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발표한 것은 한 10조 원 정도? 10조 안팎, 11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아니 뭐 그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발표는 모순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작년에 너무나 많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60조의 세수 결손이 그러니까 발생했잖아요. 돈이 없는데. 예, 올해는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자들 세금 뭐 대기업 세금 똑 깎아주겠다 다 없애겠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서민 중산층 증세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네. 그것대로 짚고 이 대책이 좋지만 돈이 없지 않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세수 결손이 발생하니까. 그럼 지속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박민아 대표님. 그 네네. 민주당에서도 이런 종류의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어떤 정책인지 아세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이런 제도 개선에 중점을 좀 두고 있다면 네. 뭐 민주당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비의 아. 물질적 지원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뭐 우리 아이 보듬주택, 뭐 두 자녀 출산하면 뭐 24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주겠다. 세 자녀 출산할 때 33평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좀 하고 그리고 네. 뭐 무이자 1억 원 대출 지원해서 이제 첫째 출생하면 무이자 지원하고 둘째 출산하면 무이자의 원금 50% 감면 또 셋째까지 출산을 하게 되면 전액 감면해 주겠다 1억 원을 뭐 이런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특히 이제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네. 살다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인 것은 맞고 사실 우리가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주거의 안정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뭐 결혼을 지금 예정하고 있거나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굉장히 달콤한 정책이지 않을까. 가장 달콤한 정책이라고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청년 세대들에게. 하지만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네. 저는 이제 출산을 결심하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사실은 지금 미래 세대에게도 우리가 되게 빚을 많이 안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힘에서 내놓은 정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예산이 투여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봐도 드는데 네네. 안 그래도 초고령 사회의 빚더미를 지금 미래 세대에게 지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 큰 빚을 좀 지어주게 되는 게 아닌가. 내 1억 원이 우리 아이에게 나는 무이자로 대출받지만 이게 그대로 아이에게 또 전가되는 이런 사회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달콤하지만 1억 원과 그리고 뭐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바꿀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자꾸 이런 물질적 지원, 뭐 경제적 지원, 뭐 안 주는 것보다 좋지만 네. 결국에는 저는 개개인의 삶이 윤택해져야 결혼과 출산을 좀 알겠습니다. 결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띵동 뭐 택배 눌러가지고 하는 그것 나왔던 거죠. 민주당에서는 헝가리 출산 정책을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좀 도입한 걸로 보여서 특히 주거 관련된 것하고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보듬주택 두 자녀 출산하면 24평형 이건 이제 당연히 임대주택입니다만은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주겠다. 또 세 자녀 출산하는 경우는 33평짜리를 또 이렇게 주겠다. 그다음에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1억 정도 대출을 지원해주되 아이를 3명 낳으면은 아예 나중에 원금까지 다 탕감해주겠다 뭐 이런 등등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좀 전에 지적했듯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안 소장님. 네. 민주당에서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대책까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 얘기는 안 나왔다. 대략 뭐 25조에 30조 정도 들 것으로 해마다? 추산되는데요. 예. 네. 근데 이게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년 뭐 저출생 예산으로 뭐 몇백 조를 그렇죠. 썼다 네, 합쳐서 네. 2022년도 저출생 대년에서는 51조 7천억을 쓴 거로 추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각기 분산되어 있고 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마구 써가지고 50조 안팎을 쓰느니 지금 2030에 물어보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나는 문화적 요인으로 출생을 안 하지만 네. 사회경제적 조건, 주거 문제 같은 것을 출생을 못하는, 하고 싶으면 못하는 게 50% 안팎 꾸준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출생률을 조사해보면요. 너무 놀라운 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출생률이 다르고요. 공무원하고 비공무원이 출생률이 다릅니다. 공무원 출생률이 높죠. 부자와 서민의 출생률이 뻔히 네네. 2명, 1명 이렇게 되는 거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책은 돈이 설령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동수당 인상과 함께 그래 내가 정말 아이 키우려면 최소한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년 25조에 30조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처럼 무조건 감세해주고 특히 부자 대기업에게 감세해주는 게 아니라 뭐 횡재세든 또 미국 부자들이 요즘에 세금 더 내겠다고 캠페인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유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일정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실력 이제 그 재력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 책임 호소해서 증세를 해서 그걸로 재원을 마련하는 대책까지 이제 패키지로 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든 야든 지금 내놓는 정책에 돈이 많이 드는 건 확실한데 지금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용했다는 돈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오히려 합치게 되면 이번에 나오는 그런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마련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해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한 10%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지는 한 0.5 정도 되는 네, 맞습니다. 금액으로 네. 오히려 그냥 이쪽에다 집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해주게 되면은 좀 더 낫는데 아이들 출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두 분이서 30초씩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조금 이 정책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박 대표님. 네, 저는 뭐 기존 현행 정책들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내놓는 정책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출산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생에만, 네. 근데 이게 저출생 정책이 뭐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면은 저출생이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줄게 낳고 나서는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출생하고 나서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게 통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합적인 정책이 아닌 거죠. 계속 그냥 낳으면 100만 원 줄게, 낳으면 뭐 1억 줄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충분히 내 아이를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사회 안전망, 내 아이가 어디서든 안전할 수 있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 내 아이가 언제 어디서 아파도 내 그 의료 시스템이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저출생 알겠습니다. 정책이고, 네. 그게 인구 소멸을 막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소장님 말을 못 듣겠습니다. 근데 여야가 네. 지금 비슷한 정책 내놨거든요. 네. 합쳐가지고 네. 더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내놓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진걸 소장 그리고 박민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청룡의 해지 않습니까? 네. 64년생. 네, 청룡의 기운을 또 품고 뭔가 좀 포효하는 용의 느낌으로 정치권에 뛰어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64년생 용띠고요. 네. 고향은 이제 경남 산청 지리산 산골인데 네. 완전 생촌놈입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산청 시골에서 살았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진주로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입 제의를 받고 입당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내건 캐치플레이즈가 다시 성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오히려 고통의 원인으로 바뀌는 그런
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화와 그 공정 분배 이런 쪽에 역점을 많이 뒀는데 이제 다시 성장의 실력을 발휘해 줘야 한다.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왔고요. 네. 거기에 힘을 한번 보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주 동명고등학교 나오셨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나오셨고요. 군대는 못 가셨군요. 소집 면제됐네요. 이게 86년도에 아마 학생운동 하시다가 예. 수감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매일 노동신문 기자, 문화일보 기자, 현대자동차 전략개발 팀장 이렇게 거쳐가지고 14년 동안 현대에 계셨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확인한 거로는 2008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원래는 유학 가시려고 하시다가 현대차로 옮기셨잖아요. 예, 아니 2005년도에 네. 현대차로 입사를 했고 이제 현대차에서 한 18년 정도 있었어요. 18년? 예. 대단하신데. 어쨌든 초고속 승진자로 이름을 날리셨다고.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어요? 속칭 운빨이죠. 이 운 좋은 사람 절대 못 따라간다. 그래서 주변에 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둬야 된다. 이게 좀 진리입니다. 네. 어쨌든 참 이력이 특이하신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문화일보는 사실은 물론 그때 당시는 좀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만 정주영 회장이 그때 이를 갈면서 만든 언론사가 아니겠어요. 내가 삼성에 맨날 지는 건 언론 때문이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일보는 사실은 보수적인 색채가 요즘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문화일보 간 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았냐? 왜 너는 배신자냐?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91년도에 정주영 회장이 이제 문화일보를 창간을 했는데 그때 그 노태우 정부하고 네. 한참 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랑 싸울 때. 예,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신문사를 창간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사실 저는 그 학생운동 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 여러 그 기존 언론사 입사에 좀 이렇게 장벽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문호를 개방을 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다 입사시켜줬거든요. 인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어가지고 예, 그냥 입사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문사를 좀 선택을 한 게 직업 중에 제가 경영학과 졸업이지만 신문사를 선택을 한 게 91년도가 상당히 격변하는 시기였어요. 네. 예, 베를린 장벽 붕괴하고 맞아요. 그래서 세상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신문사를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때 때가 맞아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냥 시험만 보면 다 붙는군요. 그때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참 훌륭합니다. 제가 근데 또 우리 공영우 사장님을 존경하는 거는 존경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어떤 그 직역이나 그 직에 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현대차 계실 때 자율주행, 도심항공 모빌리티, 친환경차, 로보틱스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여하시고 또 성과를 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여러 경제협력위원회의 주요 직책도 맡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첨단 전략 사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 우리나라 참 발전이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우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인재 영입 이 사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본인이 이제 잘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와달라고 제의를 받고 들어갔을 때 네. 그때 현대차는 사실은 좀 국내 중심의 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죠. 주로 이제 전 세계 6개 대륙에 다 이제 공장을 짓고 급속하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네. 이제 그때 제가 그 과정을 함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8년 동안 그 역정을 함께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같은 미래 자동차 쪽에 좀 선두권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을 네. 혁신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가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기획 업무에서 출발을 해서 그 뒤에 해외 정책 업무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시장 돌아가는 거, 특히 이제 해외 여러 정부들이 그 견제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회사들 견제하기 위해서 통상 압력을 많이 가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정학적 위기나 공급망 재편 이런 여러 가지 급변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응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경제에서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네.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되게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업종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희계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랑 닮으셨어요. 진짜 딱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과거부터 사실 민주당에서 영입인사로서 제안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다 고사하셨거든요. 아, 나 안 한다, 정치 안 한다.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하시게 된 거죠? 이제 사실 그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있었고, 이제 뭔가 하면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남들보다 정치를 잘할 수 있나 이렇게 하여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저한테 정치도 좋지만 경제 부분에서 뭔가 그 역할을 해달라, 좀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제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에 제가 18년 다니면서 그 해외를 많이 방문을 했는데 네. 제가 정말 피부로 느낀 게 그 주로 이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되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 제가 출장을 가면은 네. 항상 제 직원들 여럿하고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지에 있는 그 협상 파트너라든지 정부 사람들하고 회의를 같이 예. 해봐도 늘 느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직원이 더 똑똑한 것 같다. 오, 이런 걸 그래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뛰어나구나. 이런 거를 매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열어주면, 새로운 기회를 주면 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세계 최고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뭔가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대의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인재들이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내가 정치 이쪽 분야에서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좀 뛰어드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은 그런 큰 뜻을 품었어도 가족들은 싫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정치한다 그러면은 정치를 원래 처음부터 하려던 집안도 아니고 그러면 부인이나 가족들은 다 걱정하기 마련이거든요. 요즘 정치 현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괜찮으셨나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딱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네, 정말 그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좀 뭐가 아쉽겠어요, 솔직히. 예, 그렇게 하는 이제 저기 특히 이제 제 와이프는 좀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이렇게 집에서는 늘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임원할 때도 저한테 아주 개인적으로는 강한 비판자들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입장이. 네. 그런 이제 근데 제가 뭐 이제 제 나름대로 뜻을 한참 설명을 하고 또 연말에 가족 회의를 하고 한 잔 먹으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명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고요. 그 대신에 똑바로 해라. 네? 제대로 못하면. 어깨에 힘주지 말고 네.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일, 진짜 실제로 도움되는 일을 잘 찾아서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정말 가족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지 기반이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또 새롭게 정치하시는 우리 공인재 영입
인지 영입자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뭐 그동안에도 본격적으로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정치인, 과거에는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또 기자로서, 기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가지면서 야, 우리나라 정치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도 같고요. 이거는 문제다. 이건 좋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치 현재 지금 가장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좀 저 폭을 넓혀서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같이 아울러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한 건 네. 정말 세계적인 자랑거리입니다. 그 우리 이제 사람들 만나면 흔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동쪽 동해안에서 저기 지중해 끄트머리에 있는 지중해 저기 중동 끝에 네. 있는 지중해까지 그 사이에 들어 있는 나라가 100개가 넘거든요. 맞네요, 진짜. 예, 우리나라 요 동해안에서 네. 지중해까지 100개가 넘는데 지도 펼쳐놓고 보면은 거기에서 1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제대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보면은 네. 좀 놀라실 거예요. 몇 개나 됩니까? 10개가 안 됩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다 민주주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아, 이제 그 옆에 좀 더 가면 유럽 같은 데야 그렇진 네, 않은데 네. 그 사이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제일 잘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 국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치라는 거는 국민의 문제를 의사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문제. 예. 사실 국민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민의 문제 가지고 싸워야죠. 근데 지금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문제 가지고 싸운다. 정치인의 문제로. 이렇게 느끼는 가지고. 네. 느끼는 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다시 본래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일단 첫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영입 기자회견에서도 주제를 확장을 하자. 주제를 확장을 해서 주제를 바꿉시다. 네. 우선 제일 먼저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통을 잘 리스트업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좀 더 거기서 조금 진도가 나가면 이제 미래에 예견되는 문제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된다. 네. 예, 지금 우리 안에 이 좁은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자꾸 아웅다웅하면은 흐름을 놓친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네.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시야가 너무 좁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싸우고들 있냐 이거 같아요. 공사장님 영입 발표하던 날 하필이면 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영입 발표가 국민의힘 쪽에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둘을 대비시켜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습니다만은 두 기업인들 지금 화면에 딱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잘생기신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들어가는 건가요? 어쨌든 두 기업인들 지금 사실 양 큰 당들에서 이렇게 영입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내가 고 전 사장보다 낫다.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예, 그 정말 같은 날 그 영입 그러니까, 기자회견 공교롭게. 진짜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요. 우연인 거 맞아요? 일부러 그런 거 네, 아니에요? 우연히 정말 우연입니다. 저도 네. 예상치 못했고. 근데 이제 고 사장님도 사실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미디어에서는 많이 대비시켜서 이렇게 그 보도를 했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 고 사장님도 정치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혁신적인 분야에서 네. 뭔가 성장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사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제도를 만드는데 같이 좋은 토론의 파트너가 되겠구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으로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네. 고사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두 분이서 같이 뭐 대비도 되고 또 연합도 하면서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기습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 경영권 승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 과정 자체는 뭐 판사가 인정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재용은 무죄다. 이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제 제가 그 당에서 하는 지역 순회 정책 투어를 하고 네. 대전 갔다가 광주 갔다가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사 제목만 보고 자세히 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할 정도로 깊이 못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혁신인 것 같습니다. 혁신. 혁신이요? 예. 근데 혁신이고 특히 이제 본업에서 네. 그 혁신하고 완전히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일자리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네. 뚫어라. 천병 역할을 해라. 이게 원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지배 구조나 가버넌스 이거에도 훨씬 더 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주문이 엄연하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으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와 그와 상관없이 지금 대기업들은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재벌 총수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물론 이제 그 뭐 명분은 그거죠. 해외에 나갈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같이 닦아주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자꾸 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와중에 이렇게 삼성전자에 관련해 가지고 또 이재용 회장 무죄가 또 잔뜩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이게 또 새로운 정경유착의 시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거나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된다 내지는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저도 그 2005년부터 그 이제 18년 동안 있었지만 기업하고 정부 관계가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사실 예전에는 제가 입사하기 전만 해도 네. 바로 그 몇 년 전 2002년 대선만 해도 그때 이제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있고 막 별게 다 많죠 사실은. 예. 기업하고. 근데 사실 정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요구에 응할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보험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선거 끝난 뒤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렇게 세무도 사야 했는데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기업들이 제가 들어간 때부터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내부적으로도 반복해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 보험료 내다가 보험료 때문에 더 크게 또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확 자리 잡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른바 그 커튼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라졌거든요. 네,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에 어느 누구도 그런 일에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기업에 무슨 임원들이 그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예? 그렇죠. 뒷일이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많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오히려 기업 시킨다고 경쟁도 요새 높아지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고 네. 이제 그런데
정부와 기업 간에는 이제 협력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또 거리감도 좀 있어야 됩니다. 독자적인 그렇죠. 자기 분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치 이제 기업이 정부에 그 좌지우지 되는 듯이 보이는 건 기업의 이미지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완전히 글로벌화돼서 글로벌 기업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뛰는 네. 그런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걸 위해서도 독자성을 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답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번에 그 인재영입 때문에 보통 비례로 가실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수도권 지역구 출마 희망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생각하신 곳은 지금 있으실까요? 제가 뭐 처음에 그 영입 이야기할 때 당에서는 비례도 뭐 거론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 그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데 이왕 하기로 한 다음에는 네. 지역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한 지역이라는 게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그 생활상이라는 게 사실 국가의 단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늘 청취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지역은 제가 이제 수도권만 희망을 했고 세부적인 지역은 당의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네.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난 꽃길을 혼자 편하게 가진 않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국회 입성하신다면 1호 법안으로 구상하신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조금 제가 1호 법안 딴 데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좀 법안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만은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금 공급망 재편 지정학위이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이 제일 큰 화두잖아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국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자원 조달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짜자 이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그 원자재가 중국 의존율이 거의 80%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재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이 하자 그런다고 그냥 단박에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결국은 그게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 대응 잘못하면 네. 큰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옛날에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그 역대 정부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 외교를 많이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 뒤에 정부 때도 했는데 네. 그거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정부 때마다 그거 싹 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좌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마다 느낀 게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스크린 하는 거는 좋은데 네. 다 엎어가지고 다 꽝거리 없애버리는 거는 이거 문제 아니냐. 그때 스크린만 하고 그래도 몇 개 살려놨으면은 지금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자원 확보 문제는 그만큼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데 한 5년짜리 정부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롱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국가 시스템에서는 국회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국회에서 일종의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룰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상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그까지는 끝까지 끌고 가는 걸로 라고 하는 합의된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하나의 제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끌고 가주자. 그런 기본법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일테면 자원기본법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예. 자원기본법. 예. 그러니까 좀 관통해서 이렇게 순간순간에 뭔가 사람들이 딱 자극해서 뭔가 법안으로 내세워 이런 것보다도 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예. 네. 5년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렇죠. 그게 예. 제일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좀 어렵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사실 제가 되게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예, 대학 시절에 민주화운동 하셨고 투옥도 당했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8.6 운동권 청산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딱 그 타임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좀 기분 나쁘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83년도에 입학을 해서 86년, 87년 이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때 뭐 다 아시잖아요. 그 6월 항쟁도 있었고 엄청난 그때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 저는 뭐 좀 더 열심히 한 편이지만 제가 그 다니던 제 동기들만 해도 그때 운동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때 다 그랬어요. 예, 운동 예. 안 사면 정말 이상한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운동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사실은. 운동 안 하는 사람 없었고 네. 정도의 차이만 있었죠.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민주화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네. 저 몇 년 전에 미얀마 출장 가봤는데요. 미얀마. 예. 아우. 그때 미얀마 출장을 가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큰 다행이다. 우리 아들, 내 아들이 만약에 우리가 민주화를 못했으면 내 아들을 아직도 저기서 싸우다가 총 맞고 이런 일을 우리 그 세대가 그런 일을 다시 겪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우리는 그거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 잘 만들고 경제 발전시킬까 이거 잘하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나간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거가 굉장히 훌륭한 역사인 거고 자랑스러운 역사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 했던 홍범도 장군 같은 분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평가를 하는 게 나오고 또 7, 80년대 운동했던,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거 다 그렇게 부정하고 나면은 우리한테 뭐가 남나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렇게 평가할 일은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 일을 그렇게 능력 있게 했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네. 뭐 겸허하게 또 받아들일 대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시대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방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지도 않아놓고는 그 사람들을 막 매도하는 것과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 한 말씀만 하시죠. 어차피 정치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유권자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을 한다는 것은 그게 뭘 의미하는가? 집권을 한다는 건 첫째 국민 세금을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60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2년간 집권을 했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1,200조 원을 거두어서 집행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다 그 돈을 낸 거고요. 그걸 그렇죠. 집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들을 일을 이렇게 부리면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117만 명입니다. 그 2년간 그렇게 국정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국정을 한 거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네. 근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그 정도로 집행을 하고 그 정도 많은 공무원들을 한 네.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평가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9호 영입인재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많이 기대를 앞으로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치혁신위원회 혁신위원이다. 이 위원이 현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다. 본인의 프로필이라고 할까요? 소개라고 할까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청주 흥덕구에 출마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연희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전략 상황 실증을 맡아서 대선을 보좌를 했고요. 지금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상근 부원장으로 당의 총선 전략, 판세 분석, 그다음에 세대별 확장 전략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월 2일 날 저는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봤는데요. 그때 공관위원들이 닮고 싶은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조선 건국을 설계한 정도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고픈 그런 꿈이 있는 그런 당의 전략과 정책통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도전을 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전을 담고 싶은 이유가 기후위기나 저출생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대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데 그게 마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새로운 조선을 그 건국을 설계했던 그런 정도전의 그런 통찰력, 그런 그 의지, 끈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파격적인 그런 그 발생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도전을 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충북 옥천 출생, 청주 충북고 졸업 이러시군요, 이력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러면 민주당에 몸담은 지는 오래되신 거예요? 당직을 많이 맡으신 거죠? 주로 이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했는데 뭐 원내대표 정무실장도 했고 뭐 정책위 부의장도 했고 당의 주로 정책과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20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산 역사네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민주당이 사실은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 20년 정도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조금 알면서 그런 얘기해 주시는 분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준위성정당 개념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 그리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이게 또 그 수장으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혜인 의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소정당과 번호 가지고 싸우지 말자. 비례의석 순번을 번갈아 배치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협업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좀 스탠스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이걸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왜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과 또 손 내밀기를 같이 하는 그런 정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이 선거제 관련된 내용 또 내지는 이 관련해서 후폭풍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하고 당내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선거제 선택을 처음에 유임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다. 원래는 뭐 민주당원 투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이 대표가 정권을 위임받아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뭐 의원들이 좀 특별히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이미 수개월간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 개별 의원들 간에도 다 논의를 했고. 근데 이 선거구제 문제는 노선이나 뭐 개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한 5대5 정도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뭐 산악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한 그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이고 병립형 주장도 일리가 있고 네. 그 연동형 주장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5대5로 딱 찬반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전당원 투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표한테 그 권한을 이유할 것이냐를 가지고 최종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대표한테 최종 위임하고 어떤 결정이 나든 따르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대표가 그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이 뭐 따로 논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들어보니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좀 강성 당원들 이런 분들도 우리 그냥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선비 노름할 때가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병립형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위성정당 미리들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꽃놀이패처럼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도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대표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막판까지도.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선거제 선택에 있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선택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지금 어느 정도 평가는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그런 평가를 받는데 연구원에서 뭐 사실은 선거구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예. 해봤습니다. 이제 네. 결론은 병리편으로 가든 연동형으로 가든 차이가 없다? 그 결과는 양당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선거구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첫째는 민주성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례성을 확보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동형으로 갔을 때 이 안정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네. 뭐 이성정당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는 한은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사실은 연동형 제도라는 것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수월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선의로 만든 제도인데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창당하면서 그 선의 제도가 악용된 네.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면서 선거구 제도가 많이 좀 엉클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당에서 민주당이 결재하지를 못하고 다시 연동형과 병립형이 대립하면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다시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면서 그것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사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즘에 정권 심판론하고 맞물려가지고 사실은 이 길을 선택하나 저 길을 선택하나 민주당 자체에 특별하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나갈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잡고 나가느냐 이제 이런 상징성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제를 어떻게 결정하냐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민사회나 소수 정당들의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수용해서 연합정치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원장님이라는 분이 이분 성함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현희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상금 부원장이십니다. 자, 어제까지 나온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통합형 비례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약칭해서 민주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추진단장으로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내정을 했고요.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실무회의를 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그러면? 오늘 아마 10시에 발표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들에서 아마 답변이 나올 텐데요. 네. 어제 논의는 주로 일정이 촉박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추진 방향의 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당법상의 필수 절차들을 어떻게 일정상 맞춰서 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결국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 거에 대한 원칙일 것 같아요. 사실 네.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이 있었을 때는 더불어시민당으로 헤쳐 모인 모든 소수정당들 앞에 쫙 다 보내주고 네, 다 붙여주고 20번까지, 예. 민주당은 그 다음에 뒷번호로 네. 15명 다 정리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때 야 민주당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내려놓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사실 할 필요도 없었고 그게 오히려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유시민 작가가 말했나요? 퐁당퐁당 하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용해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받아서 그래 좋다 퐁당퐁당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갈 거죠. 대체로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니까 네. 양쪽 다 서로의 기대나 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안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을 밝혀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정성호 의원이 또 다른 방송 나가서 하신 말씀 중에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얘기하면서 좀 수용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또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옥중에 계시니까 그런 거겠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두 분이 좀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네. 계획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원칙은 민주대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배제나
뭐 이런 것을 둘 필요는 없는 거죠. 모두 다 열어놓고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조국 신당이나 이제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 송영길 신당은 뭐 나와 있는 뭐 가시화된 그런 움직임은 이제 없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송영길 전 대표께서 그렇게 옥중에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뭐 그것을 생각하면은 뭐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차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은 언급을 자꾸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새진보연합 용해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한다. 우리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를 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자.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운명 공동체가 되자. 이게 중요한 게 비례의석 배분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거나 또 본인들이 어쨌든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약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좀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해석으로 좀 보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용해인 위원장이나 뭐 이런 소수정당들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 이런 거를 수용할 마음들이 있나요? 이게 좀 타당한가요? 근데 뭐 연동형제의 그 기본적 취지 자체가 그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의 그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자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의 다양성을 좀 확보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가 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양보할 생각도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 가급적이면 그 소수정당 시민사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폭들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 또 그럴 마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그 저번 그 4년 전에는 이제 앞순번에 10개, 뒷순번에 이제 민주당이 배치가 네네, 됐는데 맞아요. 아마 그 용해인 의원 정당에서도 이제 짝수 홀수로 이렇게 퐁당퐁당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비례연합 정당에서 20석 이상을 더 얻게 되면 10개보다 그 4년 전에 10개보다는 더 많이 한두 석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는 뭐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민주당에 이번에 인재 영입된 사람이 17명인데 네. 보니까 그분들은 비례보다는 지역구 쪽으로 내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지역구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구에 먼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비례를 그 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비례 연합에 배치하는 뭐 그런 조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되면은 비례 또 순번 정하기가 누구 후보 넣을지 만만치 않겠다 이랬는데 그건 또 아닐 수 있겠네요. 예, 순번도 그렇고 사실은 비례연합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인물 검증에서 그 잘 검증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선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녹색정의당이 사실은 좀 애매해요. 이 녹색정의당은 정의당 플러스 녹색당이 합쳐진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의당이 항상 그 선거 때마다 사실은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민주당을 발판 삼아가지고 이래저래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가져가더라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네. 이번에도 아주 기회를 좀 잘 포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정의당 입장에서 보자면 정의당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사실 새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서 다른 소수정당하고 합쳐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 여기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좀 용해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당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예, 그 고민의 어떻습니까? 지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녹색당과 정의당은 어쨌든 간에 그 소수정당으로서 독자성을 고수하는 것을 자신들의 원칙, 가치로 이렇게 삼아왔는데, 그거를 뭐 십수년을 쭉 해왔는데, 이번 그 총선에서는 어쨌든 의석수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네. 그래도 독자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갈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그 자체 내부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깃발을 독자적 깃발을 들지 아니면 그 깃발을 내리고 연합에서 같이 섞여서 의석수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할지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의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역구 단일화 얘기도 나와요. 이제 그냥 비례 순번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래도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힘을 쓰기 위해선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이걸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 독자적으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민주당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지역구 단일화론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민주연합 하기로 했으니까 당으로서는 그런 요구를 뭐 검토를 검토 수용보다는 검토를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특정인의 기득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것은 저는 그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 들어오신 우리 댓글 부대들, 애청자들은 정의당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네. 맨날 이럽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착한 척하다 망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또 당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이 두 당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 네. 입장에서 솔직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이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변수라 그래야 되나? 이원 의원하고 조홍천 의원이 나 이낙연 싫어 이러고 같이 합류를 안 한 부분은 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 그것은 그 살아남는 게임, 생존 게임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이현옥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다시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최적의 길이 뭔가 뭐 이런 저희 뭐 계산을 뭐 가장 먼저 하겠죠. 없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원희 의원이랑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같이 연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둘이서 좀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서로 좋습니다. 오십시오.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해관계가 저기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죠. 네. 그 계약신당 입장에서는 현역인이 들어와야 앞순번을 그렇죠. 기호를 번호를 받을 수 받아야 있는 되니까.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탈당한 두 분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앞순번을 받으면 자기들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런 기대 효과가 있어서 서로 뭐 조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에 나오는 그걸 보이다니까 조홍천 의원님과 이원욱 의원님이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제를 제안하셨는데 평소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신당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 좋다. 속이 너무너무 드러나 보이는 투명한 그런 발언이었고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개혁신당 2인과 함께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 전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명문정당 언급이 나왔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적으로 화답을 한 모양새를 좀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어제부터인가요? 그제부터인가 친명 친문 갈등이 재점화가 되고요. 특히 그 고민정 의원이 지금 엄청나게 좀 화를 많이 내고 있는 모양새이거든요. 이게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친문 세력을 겨냥해서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말한 게 요점이다. 결국 네. 이게 두 전직 비서실장들을 보고 선거 나오지 말라라고 한 얘기인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밀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장강의 안물이 뒷물에 밀려나는 거는 뭐 역사의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봅니다. 이제 장강의 안물 같은 거.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보고 네. 민주당에는 그 아직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좀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고 네. 두 번째는 대선 평가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대선 평가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나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평가가 성찰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인데 윤석열한테 정권을 빼앗긴 문재인 정부의 주역들이 윤석열을 심판하자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쉽게 동의가 되겠는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네. 그런 측면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어떤 시대적 소임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해서 어떤 이번 총선은 어쨌든 3년 뒤의 대선과 연결돼 앞으로 있으니까. 그 이후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세력을 구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들은 그 자신들의 시대적 소임이 다 했으면 그 미래 세대에게 그 양보하고 또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임종석 실장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좀 비분간개한 것 같아요. 야, 니네들도 책임 있고 그렇지 뭐 우리한테만 그러냐. 니네도 숙제 안 했냐. 이재명 대표 봐라. 이재명 대표도 속았다 이런 얘기 하던데. 지금 자꾸 이제 뭐 친명이다 언론에서 친명 친문 프레임 구도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임 실장 같은 경우가 좀 말과 감정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냉각기를 가지고 말과 감정을 좀 자제하고 네. 말을 좀 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부추기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실질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그게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 말을 좀 자제하는 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자, 이현희 부원장님 개인 얘기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구가 청주 흥덕? 네, 흥덕구입니다. 네. 거기가 도종환 의원이 현재 있는 곳 아닙니까? 네, 3선을 하신 지역구입니다. 3선이나 됐군요. 벌써 네. 도종환 의원. 근데 도종환 의원은 솔직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거의 지역구 활동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뭐 지역구 활동을 좀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왜 그러신데요? 일단 그건 아나요? 글쎄, 뭐 워낙 쉽게 당선돼서 그러신지 지역의 어떤 그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그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불만이나 피로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3선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만약에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밀어주고 뽑아주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고 해줬건만 당신이 도대체 되고 나니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이렇게 버려도 되냐, 누가 뽑아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쪽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봐라 니네가 민주당 그렇게 열심히 뽑아줘왔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를 뽑아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우리 부원장님 같은 분은 거의 가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현역 3선하고 사실 붙는 것도 그렇고 붙는 것은 거의 뭐 그 모래바닥에서 발을 찾는 그런 격이죠. 굉장히 힘든 선거인데, 근데 제가 바닥의 민심을 들어보면은 그 변화를 원하는, 그 바꿔야 된다는 그런 민심의 그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민심이고, 근데 반대로 이제 청주가 4개 선거구인데 국민의힘은 다 젊은 50대들로 그 교체를 하려고 실제로 그분들이 다 나와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뭐 3선 중진 의원이 한 번 더 하겠다고 이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 구도로 간다면은 본선 자체가 위험해지지 않나, 뭐 그런 우려들을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도종환 의원이 지금 나갈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안 하고 네. 당에다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아직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에 3선까지 하셨으면은 어떤 시대적 소임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주는 충청 메가시티라고 하는 수도권 이장 완성 문제에 맞물려서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그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용퇴하시는 것도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도종환 의원이 하겠다 그러면 경선하시는 거예요? 뭐 하겠다 그러면 이제 경선해야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실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신인이 가서 3선 의원하고 경선하게 되면 그 조직력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도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판단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직 관리 측면에서라도 그분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네.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 네. 당 차원에서 좀 정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렇군요. 자, 정도전을 꿈꾸는 우리 부원장님 끝으로 인사 말씀과 앞으로 가고 또 여러분들께 원하는 말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는데요. 저는 정치가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유능함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따뜻함은 있었는데 유능함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그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맹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항산항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물질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는 그런 뜻인데, 결국 경제를 잘 살리고 민생을 잘 살피는 그런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을 심판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희, 여자 이름 같지만 여성분이 아닙니다.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